직장인 개미를 위한 회계 맛집 장미회계. 장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빵집이에요. 지난번에 찐딱지 차리면서 재무 상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떤 걸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기업의 성적표라고 부르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손익계산서는 주식 투자를 하는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성적이라는 게 주가로 연결이 바로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주식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보는 재무제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흑자 전환을 했는지, 또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익이 늘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재무제표인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또 손익계산서를 자세하게 뜯어보면서 투자하는 장미들은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쉬워 보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있어서 약간 생소한 말이 나오더라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오늘 제빵사 컨셉을 잡았으니까 네네. 이번에는 장미빵집 차려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네. 살펴볼까요? 네. 자, 우리 맨 처음에 그 수익하고 이익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죠? 네, 그때는 수익이랑 이익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제가 헷갈렸는데 네. 물건을 팔아서 번 돈 자체는 수익인데 거기서 이제 이 물건을 만드는데 내가 쓴 음. 투입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빼고 남은 게 이제 이익이라고 정리를 네, 해주셨죠. 네, 네. 맞아요. 그 손익계산서는 그런 수익과 각종 비용들을 정리하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그거를 딱 쭉 정리한 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뭔가 팔아서 번 돈, 이게 매출액 또는 수익이고 이 모든 이윤의 원천이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모든 기업의 손익계산서의 맨 윗단에는 매출액이라는 게 딱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빵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10,000원짜리 빵을 만약에 1,000개를 팔았다. 이렇게 하면은 장미빵집 손익계산서에 네. 매출액이 1,000,000원 이렇게 그렇죠. 딱 위에 생기는 거네요. 자, 이렇게 수익이 생겼으니까 이제 각종 비용들을 기록할 차례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은 그 기업이 매출액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도가 큰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빵 1,000개를 만드는데 네. 직접 기여한 거라면 뭘까요? 일단은 뭐 밀가루 이 재료 그렇죠. 값이 좀 들 것 같아요. 밀가루, 뭐 달걀, 뭐 우유, 뭐 이런 재료 쓸 것 원재료. 같아요. 네. 원재료 사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걸 누군가 반죽을 해가지고 제빵 기계에 넣어서 구워줄 제빵사가 또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제빵 기계를 또 큰 돈 주고 들여왔을 텐데 네. 빵 1,000개를 아무래도 만들다 보면 뭔가 기계가 마모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되는. 그렇죠. 유형자산이 마모된 비용, 이런 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매출에 기여한 비용이라고 해서 매출 원가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뭐 재료비랑 그다음에 인건비랑 그다음에 이거를 만드는데 쓰는 기계가 다른 정도 뭐 이런 네, 것까지 네, 네.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 바로 밑에 매출 원가라는 게 이제 띡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네네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남은 게 매출 총이익 이렇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 매출 원가 한 500만 원 들어서 매출 총이익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서 또 500만 원이 남았다. 네. 이렇게 또 적어볼까요? 그래서 빵을 만들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빵을 막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판촉도 하고 홍보도 하고 네. 뭐 광고도 하고 뭐 그런 배달 앱에도 입점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맞아요. 비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판매나 판매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요. 아 줄여서 판매 관리 줄여서 판관비 그렇죠. 이렇게 판관비. 이 정도 비용이 들면 일단은 빵을 거래처까지 파는데 들어갈 비용은 다 이제 떨어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다 했잖아요. 네. 이게 다 영업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만들어서 파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는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영업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을 더하고 빼서 남은 돈을 기록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영업단이라고 불러요. 단 영업단. 여기까지. 영업이익까지. 그러면 이제 판관비 안에는 영업, 뭐 마케팅, 경영, 뭐 전략, 재무 그 큰 회사로 따지면 뭐 연구개발, 뭐 홍보 이런데 근무하면서 필요한 돈들도 이제 다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직접 생산에 관여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직원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통근 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해요. 하는데 자, 공장으로 가는 생산직 노동자들을 태우는 버스의 감가상각비는 매출 원가로 들어갈까요? 판매 관리비로 들어갈까요?
그것은 생산직이니까 생산에 관련이 있어서 매출 원가. 맞아요. 예. 매출 원가로 들어가고 서울 본사로 출근하는 사무직 노동자들을 태우는 통근 버스에 이 감가상각비는 매출 원가게요, 판관비게요? 뭐 본사로 출근하는 뭐 홍보팀, 뭐 아니면 마케팅 팀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매출 원가가 아닐 것 같아요. 매출에 그렇죠. 직접 기여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나 노동자 임금이라는 것은 영업단 안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영업이익이 늘었냐 줄었냐 이런 거는 임금도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 개미, 우리 장미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우리 임금은 영업이익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영업 외에 수익으로 돈을 네. 벌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직장인들이 회사에 벌어준 돈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회사가 돈을 잘 굴려온 거니까. 그렇죠. 대신 반대로 회사가 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게 손실을 났어. 게임 회사인데 코인 좀 하다가 손실이 너무 많이 났어. 그리고 이자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 임금 뭐 많이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잘못된 논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이제 뭐 연봉 협상을 할 때 만약에 네. 노조랑 회사랑 연봉 협상을 한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꼭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업이익을 그렇죠.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시는. 자, 우리 장미빵집에 판매 관리비로 200만 원을 써서 네. 그러면 요 계산서를 딱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300만 원 이렇게 났다 이렇게 또 써보죠. 그래서 영업이익 아래쪽 부분을 영업 외단 그죠? 영업 밖에 있다 그죠? 영업 외단이라고 하는데 영업의 손익을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주식에서 손해 보거나 대출 이자를 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영업 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큰 빵 만드는 기계를 들여와야 돼가지고 네. 그걸 사느라고 돈을 빌렸는데 음. 그 돈 빌리느라고 뭐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그것도 이제 영업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되겠네요. 네네. 우리 장미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도 결국 이런 거잖아요. 영업 외 수익을 늘리려고 네, 이제 네. 재테크를 하는 거니까 음. 회사 단위에서도 이렇게 재테크를 계속 하는 네네.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거 잘 하려고 지금 우리가 회계 공부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만약에 우리 장미빵집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200만 원을 이익을 봤다고 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대출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이자 비용을 50만 원 처리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딱 45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거를 그럼 뭐라고 부르는 그렇죠. 거예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온 거 있고 영업의 비용으로 빠지는 거 해서 이렇게 남는 돈이 생겼는데 네. 이게 영업 이익에서 그러니까 영업단의 맨 아래에 있는 영업 이익에서 영업 외 손익을 더하고 빼면 네. 이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아, 그 말인즉슨 뭔가 또 차감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네.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법인세 차감 전이잖아요. 그죠? 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기 전에 이익이다. 이런 소리겠죠. 자, 그래서 법인세를 이제 또 50만 원을 냈다고 하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단기 순이익이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 400만 원이 남았네요. 드디어 우리가 번 게 400만 원이다. 네, 이렇게 네. 딱 주주들의 몫으로 떨어지는 순이익이 400만 원 이렇게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단기 순이익이 매년 쌓이면은 재무상태표에 이익 잉여금이라는 이 곳간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 그렇죠. 거라고. 이제 자본이 확충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는 그 단기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사가 엄청나게 비용 절감도 하고 매출액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 표가 어떻게 생겨 나오는지 가만히 쭉 보다 보면 뭔가 좀 드는 생각이 있지 않아요? 뭔가 매출액이라는 건 되게 컸는데 거기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월급 들어오면 퍼가요 하듯이 여기저기서 너무 가져가는 게 많다. 남은 게 이렇게 짠하게 남았다. 주주들이 먹을 건 이제 이렇게 조금만 있는 그런 네네네. 약간 과대포장된 과자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업이 창출한 부가 어떻게 이렇게 분배가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우선은 매출 원가로 원재료를 생산한 뭐 협력업체나 아니면은 뭐 신흥국 어느 나라에도 갔을 거고 생산직 노동자한테도 가고 그다음에 판관비 사무직 노동자들한테 가는 돈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뭐 접대비
이런 것도 자영업자들한테 가는 거고 음. 그다음에 영업 외 비용은 뭐 채권자 나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한테 낼 거고 네. 그다음에 국가한테도 내는 법인세 이런 것도 내고 그럼 이제 맨 나중에 가장 나중에 남은 거 먹는 사람이 주주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주인을 주주라고 하는 건데요. 비유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릴 때 음식 먹다가 좀 남은 거 아빠가 다 먹은 것 같은데 저도 그러고 있는데 원래 뭔가 그 가장이라는 게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뭐 이것저것 월세 내고 주택담보대출 갚고 생활비 쓰고 이렇게 남는 것만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남는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근데 이게 남는 게 없으면은 결손금이 누적돼 가고 있어가지고 아주 걱정스러운 집이 되는 거고. 그래도 이게 뭐 부모로 따지면 애들이 나중에 쑥쑥 크면은 음. 배당도 그 애들이 저한테 배당을 해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난 남는 것만 먹어 이렇게 하면서 우울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배당을 해줘야 될 텐데. 자, 이제 전반적인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좀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뭔가 좀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이제껏 얘기한 그 수익, 즉 매출액은 언제 기록하는 걸까요? 손님이 와서 빵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손님이 빵을 저한테 돈을 주고 빵을 가져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뭐 대량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빵은 오늘 드렸지만 돈은 나중에 주고 네네.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들어온 시점? 흔히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회계에서는 이 현금이 들어온 시점이 아니라 매출 거래가 발생한 시점. 그러니까 빵을 그 거래처에 납품한 그 시점에 매출을 기록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뭐 마트나 편의점이랑 납품을 하자. 이래서 네. 납품을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그 시점. 음, 그 시점에 딱 매출액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현금 나중에 받더라도. 아. 그래서 나중에 받을 현금, 네. 일단 외상으로 물건부터 주고 나중에 받을 현금은 이제 채권이다.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그걸 가지고 매출 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왜 이게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지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그 돈을 뭐 못 받을 수도 있을 건데 일단 받을 때 기록해야 되지 않나? 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그 빵을 팔고 매출액을 현금 받는 시점에 기록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슈퍼에 빵을 납품은 했는데 돈은 석 달 뒤에 준다고 해요. 그렇게 가정해요. 근데 뭔가 막 물건을 팔아가지고 성과를 냈는데 네. 현금이 들어오는 그 석 달까지는 아무런 기록이 그럼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록이 안 되니까 내가 외상값을 받을 게 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성과도 잘 알 수도 없고 금전 거래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좀 더 그게 꼼꼼하게 기록을 하려면은 그렇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 주식 투자만 하는 우리가 이런 개념까지 알아야 네네.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이익이라는 게 무조건 기업 통장에 들어온 현금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빵을 이미 가져간 슈퍼가 만약에 납품했는데 그 슈퍼가 부도가 나면 나중에 주기로 한 그 외상값을 못 받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재무제표에는 이제 매출액 올려서 흑자 경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현금이 안 들어오면 이제 부도가 나는. 그렇죠. 그게 이제 흑자 부도 사례가 생기는 건데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이익을 무조건 이 현금 들어왔다 이렇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는 되게 예쁘게 보일 텐데 속으로는 곪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딱 알아볼 수 있는지. 그래서 네. 이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다음에 나오는 게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또 다음 시간에. 손익계산서도 주식 투자에서 너무 중요한데 현금 흐름표까지 알면 진짜 뭐 아까 말씀하신 빚 좋은 계산서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볼 줄 안다면은 그 어디에 투자할지 선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매출 단위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매출 얼마 규모의 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매출이 크면 무조건 좋아 보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깎아야 될 게 많다는 그쵸. 거. 그리고 그 주주의 몫은 거기에 되게 본질, 요 조그마한 모양이라는 거.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본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현금 흐름표까지 알면 매출은 예쁘지만 현금 흐름은 안 좋은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네네. 있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장미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계 이야기 계속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도 안동제리와 미니쭈와 같이 공부해요. 공부해요. 안녕. 안녕.